어떻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옛것을 파헤치다가 우연찮게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 페이비언 협회입니다. 그리고 또 이 페이비언 협회를 파다 보니 또 이렇게 일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아마도 유럽에서 가장 늦게 일어난 나라가 영국일 겁니다. 바다 건너 서쪽 끝의 땅, 이 유럽의 모든 에너지를 모으고 모아서 18세기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전 인류의 삶을 뒤바꿔버린 나라. 그러나 이 단순하게 산업혁명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그림자를 들이운 나라란 말이죠. 현재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경찰, 아니지 이제는 뭐 세계 깡패라고 불러야겠어요. 이런 깡패 짓을 할 수 있게 된 거의 모든 것에는 이 영국이란 그림자가 너무 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달러 패권 이전에는 파운드 패권이 있었고요. 또 금본위제도 그때 만들어졌고, 영란은행을 통해서 국채 발행으로 자본 증식을 하는 시스템도 영국에서 만들었죠. 또 영미 간의 해적 케이블은 오늘날 인터넷의 기저가 됐고 하니 참 이 영국을 뭐라고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지금이야 뭐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기는 했지만 현대 복지국가의 원형은 바로 이 영국에서 시작된 거라 그 페이비언 협회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먼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장난 아니게 길어요. 이걸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면 과연 볼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걸 좀 알아야지만 현재 우리가 이 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세시대는 봉건시대였죠. 왕과 영주들의 나라. 나라 안의 모든 것들은 다 왕의 소유였습니다. 심지어 사람들까지 말이죠. 그리고 이 왕을 도와서 일을 하거나 같이 나라를 운영하는 신하들, 즉 귀족들에게는 그저 약간의 권리가 주어졌죠. 그리고 이게 기본값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균열이 생긴 건 부르주아의 탄생이에요. 그를 알고 지식을 쌓은 평민들이 부를 갖게 되면서 왕과 귀족에게 맞서게 된 거였죠. 특히나 영국은 이런 일들이 다른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빨리 벌어졌습니다.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 우리가 대헌장이라고 부르죠.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왕이라고 해도 법에 정해진 절차 없이 재산을 뺏거나 감옥에 보낼 수 없다는 재산권 수호 서약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모든 백성들이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귀족들이나 이 자연인들 가운데서 돈을 가진 부르주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265년엔 하원의원의 모태가 되는 시몽드 몽포르의 의회 소집이 일어나죠. 이때는 귀족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기사와 부르주아들 대표들까지 처음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1295년 에드워드 1세의 모범의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은 그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정식 의회의 틀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리고 14세기가 되면서 영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 하원은 기사와 부르주아들이, 상원은 세습귀족과 고위 성직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러나 이 하원이 조세 결정권을 쥐게 되면서 힘이 막강해집니다. 이렇게 의회는 300년 넘게 왕과 밀당을 하죠. 그러다가 1628년 왕이 다시 의회의 허락도 없이 세금을 거두려고 하자 의회에서 권리청원으로 제동을 걸죠. 일단 돈이 급한 왕은 의회가 내민 서류에 서명을 했지만 곧바로 의회를 해산하고 11년 동안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종교 문제와 세금 문제로 결국 왕과 의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죠. 왕의 군대와 의회의 군대가 맞붙었어요. 이때 의회의 팔을 이끈 인물이 올리버 크롬웰입니다. 그 결과 크롬웰의 철기군이 승리를 하고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1649년 드디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도 왕도 법을 어기면 반역자라고 하면서 찰스 1세의 목을 도끼로 쳐버립니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크롬웰은 호국경이란 직함으로 왕보다 더 지독한 독재를 합니다. 청교도답게 술, 도박 극장을 다 금지하면서 사람들을 숨막히게 했죠. 크롬웰이 죽자 의회는 다시 찰스 2세를 복구시켰으나 그 뒤를 이은 동생 제임스 2세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독재를 하려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제임스 2세의 딸과 사위를 네덜란드에서 불러와서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겁이 난 제임스 2세는 프랑스로 망명을 하고요. 이렇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왕이 교체가 된 사건을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왕으로 추대된 윌리엄 부부에게서 받은 서류가 바로 권리장정이고요. 1688년 드디어 의회가 법과 조세를 장악하는 입헌군주제가 완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왕의 권력이 의회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민주적인 절차니 민주주의니 하고 포장을 하거나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 권력은 의회라고 하는 소수 권력자들에게 이전이 됐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이 시기에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1651년 리바이던이란 책을 출간합니다. 이 홉스는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나는 공포와 쌍둥이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날 당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을 침략한다는 소식에 어머니가 겁에 질려서 그를 조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귀족 가문의 가정교사이자 학자였습니다. 특히 명문가였던 캐번디시 가문과 평생 함께하면서 유럽의 전역을 여행 다니고 당대 최고의 과학자인 갈릴레이 등과 교류를 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절반을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의 끔찍한 영국 내전 전쟁터에서 보냈어요. 왕이 목이 잘리고 이웃이 서로를 죽이는 광기를 목격하면서 그는 강력한 힘이 없으면 인간은 짐승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매우 신중하고 겁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91세까지 장수를 했는데 늘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의 철학은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안전하게 살까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의 논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간은 원래 짐승이다. 죽기 싫다면 절대 권력에게 모든 걸 바쳐라입니다. 그가 볼 때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법도 도덕도 없고 오직 힘만 있는 상태로 봤습니다. 언제 옆집의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정말 고독하고 가난하고 불결하고 잔인한 짧은 생이었죠. 따라서 그가 생각하는 계약의 목적은 생존입니다. 죽지 않으려면 계약을 맺는 거죠. 내 자신을 나를 통치할 권리를 통치자 혹은 집단에게 전부 양도하는 것이죠. 다만 너희들 모두가 똑같이 양도한다는 조건 하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괴물 같은 절대 권력이 리바이던이라고 합니다. 홉스는 이 국가를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신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원래 이 리바이던은 성경 욥기에 나오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거대한 바다의 괴물입니다. 지상에서는 그와 비길 만한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을 모르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라고 하죠. 그가 생각하는 이 국가라는 괴물은 너무나 거대하고 강력해서 그 밑에 사는 모든 인간이 공포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서로 싸우지 않고 질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이 늑대들의 세상에서 국가가 없다면 우리는 서로의 목을 물어뜯는 늑대일 뿐이라는 거죠.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이 바로 이 홉스가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차악의 선택이 바로 그 무서운 독재자나 국가에게라도 통제를 받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무법천지보다는 100번 1000번 낫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 홉스의 계약서는 다른 철학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예 계약에 가깝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권리를 이 괴물에게 다 주겠다. 따라서 왕이나 통치자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우리는 그에게 항의할 수 없다. 왜냐? 우리가 그에게 권력을 주기로 스스로 서명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하는 행동은 곧 내가 하는 행동과 같다는 아주 기가 막힌 논리를 펼칩니다. 지금 들어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죠. 근데 그가 살았던 시대에 그가 처했던 입장을 생각해보면 또 그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국가의 유일한 임무는 내부 전쟁을 막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 계약을 하면 끝인 거죠. 왕이 아무리 폭정을 휘둘러도 죽이는 것보단 나으니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이 홉스의 서슬퍼런 주장이었습니다. 그 외에 개인의 자유나 행복 같은 건 홉스에게는 사치였던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또 통계학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조짐이 꿈틀댑니다. 이 국가의 기술, 통계학이라는 단어는 어원부터가 매우 의미심장해요. 라틴어인 라타투스, 그러니까 국가, 어떤 상태에서 유래했죠. 즉 통계학은 처음부터 국가를 다스리는 기술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1662년 영국의 존 그란트가 출생과 사망 기록을 분석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고요. 18세기 독일의 아헨발이 슈타티스틱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왕이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 또 전쟁에 보낼 장정들, 군사력이 몇 명인지 계산하기 위한 통제용 데이터였죠. 우리가 이 수학의 계보를 좀 살펴봐야 돼요. 기원전부터 한 5세기까지의 고대 수학은 철저하게 생존과 통치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의 범람 후에 땅의 경계를 다시 정하기 위해서 기하학이 발달을 했죠. 반면 그리스는 이 수학을 논리적 증명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기원전 570년 피타고라스는 만물은 수라고 선언을 했고요. 기원전 300년 전 유클리드는 기하학 원론을 써서 그 이후 2000년 동안 인류의 머릿속을 지배할 논리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중세 유럽이 종교의 암흑기에 빠져 있을 때 이 수학의 횃불은 이슬람 세계가 들고 있었죠. 인도에서는 제로라고 하는 혁명적인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숫자로 포기하면서 인류는 무한의 영역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죠. 또 이슬람에서는 820년경 알콰리즈미가 방정식의 기초인 대수학을 정립했습니다. 현대 우리가 쓰고 있는 알고리즘이라는 말도 그의 이름에서 유래했죠. 이것이 나중에 유럽으로 역수입이 되어서 근대 과학의 토양이 됩니다. 그리고 1637년 데카르트가 대수학과 기하학, 그러니까 식과 도형을 합친 해석기하학을 창시했습니다. 이 세상을 좌표 위에 올려놓고 숫자로 설명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17세기 후반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미적분학을 발명했습니다. 이제는 멈춰있는 숫자가 아니라 변화하는 움직임까지 계산을 하게 된 거죠. 포탄의 궤적, 행성의 운동, 그리고 나중에는 인구의 변동까지 계산하는 무기가 되죠. 18세기에는 가우스와 오일러가 수론과 해석학을 완성하면서 수학을 가장 완벽한 함흥적 체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칼 피어슨과 피셔가 주도하는 통계학과 확률론이 출현을 하죠. 이 불확실한 미래를 확률로 관리를 하고 대중들을 데이터로 분류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양자역학이 출현하기 전까진 말이죠. 1687년에 영국 왕립학회 후원을 받은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수학으로 증명을 해냅니다. 코페르니쿠스로부터 갈릴레이로 이어진 과학의 시대가 드디어 활짝 열린 셈입니다. 이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은 온 우주가 단 하나의 법칙 아래 평등하다는 보편적인 법칙을 인류에게 선물한 대사건입니다. 반면 신비주의의 사망 선고인 셈이었죠. 그동안 인류가 만들어왔던 모든 관념적인 소설들을 그냥 수식 한 줄이면 다 계산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이것을 계기로 인간은 우주를 두려움의 대상에서 계산과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신의 섭리나 도덕적 인과로 세상을 설명을 했는데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수학 공식으로 설명을 해버리고 나니까 이때부터는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수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오만함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뉴턴의 수식이 나온 뒤로는 입력값, 그러니까 현재의 위치, 속도, 질량만 알면 100년 뒤에 행성이 어디에 있을지 소수점까지 맞출 수 있게 됐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인과를 알면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까지 생긴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정신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은요, 과학이라는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지는 시점이면서 동시에 인간에게 과학이라는 분야에 맞는 길을 얻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영국 왕실의 탄압을 피해서 1683년 네덜란드로 망명을 했었던 존 로크가 5년 만에 돌아와서 그 이듬해인 1689년 네덜란드의 종교적인 관념과 산업적인 자유, 그리고 시민들 중심의 자치 시스템을 목격하면서 자신이 구상했던 생각들을 정리해서 통치론과 관용에 대한 편지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이 존 로크는 근대 자유주의의 아버지이자 실용적인 전략가로 불립니다. 의사이자 철학자 그리고 정치 고문이었던 그는 당대의 거물 정치인이었던 샤프츠버리 백작의 주치의이자 비서로 일을 하면서 현실 정치의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 존 로크는 홉스가 겪은 내전이 끝난 뒤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왕을 갈아치운 명예혁명의 시대에 살았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 혁명이 왜 정당한지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매우 합리적이었고 경험을 중시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는 흰 종이 타블라 라사와 같다고 주장을 하면서 교육과 환경을 통해서 인간이 나아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며 잘 살까에 집중을 합니다. 그는 국가는 왕의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계약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사유재산권을 생존권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룹니다. 따라서 그가 생각했던 국가와의 계약은 생명, 자유, 자산 같은 재산 보호입니다. 나는 내 권리 중의 일부,
가령 남을 처벌할 권리 등을 국가에게 맡기고 대신 국가는 내 재산을 확실히 지켜줘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거죠. 따라서 국가는 주인이 아니라 대리인입니다. 만약에 이 국가가 계약을 어기고 내 재산을 뺏거나 자유를 억압하면 국민은 계약을 파기하고 정부를 갈아치울 권리, 저항권이 있다는 것이었죠. 이 이야기가 바로 벤덤이나 현대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모델입니다. 이처럼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존 로크의 만인평등 사상이 만나면서 왕과 귀족 같은 특권 개념이 설 자리를 잃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계몽주의의 시작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장자크 루소가 1762년 사회계약론을 발표합니다. 국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합쳐진 것이다. 그러니 곧 내가 국가다라는 게 그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는 인간은 원래 평화롭고 자유로웠는데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불평등과 타락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나요? 그 호모사피엔스를 썼던 유발 하라리도 같은 주장을 하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도처에서 사슬이 묶여 있다면서 그는 탄식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계약은 자유의 회복이 목적입니다. 억압받은 사슬을 끊고 다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일반 의지라고 하는 최고 지휘권 아래 둔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 의지란 사적인 욕심을 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라는 거죠. 나는 국가에 복종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가 담긴 일반 의지에 복종을 하는 것이므로 결국 나는 나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소는 국민이 곧 주권자라는 직접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자크 루소 이렇게 이 세 사람을 사회계약론의 3대장이라고 부르고 이때부터 국가와 국민은 상호 계약을 맺은 관계라는 현대 모든 국가들의 설정의 기원으로 삼죠.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정치, 행정, 그리고 법률을 다루는 법관들까지 전부 다 이 기반 위에 모든 것을 설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를 뿐이죠. 1726년 프랑스에서 귀족과 말싸움을 좀 했다고 감옥에 갇혔던 볼테르는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그는 영국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문화적인 충격을 받죠. 이 영국 망명 시절 런던 주식거래소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그가 직접 쓴 문장을 보면요. 런던 주식거래소에 가보라. 거기서는 유대인, 기독교인, 이슬람교인이 마치 같은 신을 믿는 것처럼 서로 거래를 한다. 그들은 오직 부도를 낸 사람에게만 불신자라는 딱지를 붙인다. 여기서 볼테르는 서로의 신념이 달라도 이익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이 있으면 인간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734년 철학편지를 발표하고 프랑스도 미신과 권위에서 벗어나 이성적으로 가야 한다고 설파를 하죠. 관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류의 전유물이다. 우리 모두는 약점과 과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서로 용서하자. 이것이 자연의 제일 법칙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가 쓴 용서는요,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은 어차피 완벽한 계산을 못하니까 서로의 생각과 행동을 문제 삼지 말자는 상호 불간섭을 제안한 겁니다. 당연히 프랑스 당국은 이 책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1762년 개신교도였던 칼라스라는 상인이 아들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해 처형이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 그가 카톨릭이 아니었다는 이유였어요. 이것을 본 볼테르는 80이 다 된 나이에 이 미친 종교적 광기를 파렴치한 것, 악명 높은 것이라고 부르면서 이 사건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려 3년 동안 싸워서 결국 명예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는 1763년 관용론을 출간합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똘레랑스의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다. 그러니 서로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자. 서로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우기면 사회가 엉망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교리나 관념보다 인간 생명과 이성이 우선한다는 선언이었죠. 그 당시 유럽은요, 종교 갈등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었고 상업이 마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진리라는 관념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을 하고 있었죠. 볼테르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유머와 날카로운 필설로 대중화시킨 셈입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출생의 데이비드 휴미라는 인물이 출연을 합니다. 이 휴는 한마디로 관념의 거품을 뺀 데이터주의자예요. 휴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는 등 우주에 절대 진리가 있다는 등의 소리들을 근거 없는 관념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그 실체를 파고들기 시작했죠. 휴메 나이 겨우 28세에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발칙한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거창한 이성이 만드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들어온 인상들의 조각 몸일 뿐이라는 주장을 한 거죠.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필연적인 끈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단지 A가 일어나고 바로 B가 일어나는 이 사건의 연속을 반복해서 봤을 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인과라는 건 우주의 절대 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반복되는 패턴을 보고 만들어낸 습관이란 주장을 펼칩니다. 또한 사람이 행동하는 건 이성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다는 감정과 욕망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죠. 이러한 생각은 나중에 그의 절친인 아담 스미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이기심이 경제를 돌린다는 논리의 기초가 됩니다.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났던 1776년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내세나 신을 믿지 않고 아주 쿨하게 떠났습니다. 내가 죽는 건 그냥 이 시스템이 멈추는 것뿐이다라는 태도였죠. 휴미 인류사에 남긴 가장 큰 충격은 이 이성의 권위를 쓰레기통에 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저 인간은 고상한 척하는 동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 전까지 식자들은 인간은 이성적이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휴는 이것을 비웃으면서 인간은 그저 기분과 감정 그리고 습관대로 움직이고 이성이란 건 나중에 그걸 설명해주는 변명해주는 도구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덕은 하늘이 내린 절대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아가기에 유용하니까 만든 관습일 뿐이라는 거였죠. 이런 그의 생각은 실용주의를 탄생시킵니다. 해가 내일도 뜰 것이라는 믿음은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다. 단지 과거에 그랬다는 경험이 만든 기대일 뿐이다. 절대 법칙이라는 것은 없다. 다만 확률이 높을 뿐이라는 이런 논리는 2026년 현재 우리가 쓰는 AI 딥러닝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이 AI는 왜 그런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수억 개의 데이터를 보니 A 다음에는 B가 올 확률이 높다더라는 그 휴의 습관, 그러니까 패턴을 계산할 뿐이죠. 또한 휴는 나는 나라는 내면을 들여다볼 때마다 항상 지각이라는 데이터의 묶음만을 만날 뿐이라면서 지각이 없으면 나도 없다면서 인간에게 특별한 영혼이나 고귀한 정신이 있다는 그 기존의 관념들을 박살을 냅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들은 다시 현대의 행동심리학과 뇌과학으로 이어지죠. 인간을 생각하는 고결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생물학적 기계로 보게 된 시초입니다. 그리고 이 휴미 프랑스에서 데려왔다가 학을 띈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장자크 루소였죠. 공리주의를 주창한 제러미 벤덤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이며 사회개혁가입니다. 이 제러미 벤덤이 살았던 시대는 구체제의 황혼과 제국주의의 여명이 교차하던 지점이었어요. 그는 왕의 목이 날아가는 혁명을 지켜봤고 또 영국의 깃발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전환의 시기를 살았습니다. 벤덤이 태어났을 때 영국은 여전히 조지 3세의 왕정 아래 있었습니다. 벤덤은 12살에 옥스포드 대학에 입학한 천재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대법관으로 만들고 싶어 했고 그래서 벤덤은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영국의 법은 명문화되지 않은 관습법 중심이었습니다. 판사와 변호사들은 자기들만이 아는 복잡한 라틴어와 법률 용어로서 온갖 폼을 잡으면서 국민들의 고열을 짜내고 있었고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법률가들의 이익을 위해 작동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벤덤은 이처럼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자연권이나 정의 같은 단어들을 지팡이의 헛소리라면서 비웃었죠. 1776년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났을 때 벤덤은 20살이었고요. 그는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담긴 천부인권 같은 개념조차도 증명할 수 없는 헛소리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권리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 구현돼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벤덤의 눈으로 보면 미국의 독립은 자연권 때문이 아니라 영국 시스템의 비효율과 미국의 실존적 실력이 부딪힌 결과라고 여겼던 거예요. 따라서 그는 법의 근거를 신의 뜻이나 과거의 전통에서 찾지 않고 오직 실질적인 효용성에서 찾았습니다. 그 당시 유럽 사회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왕권은 신이 준 것이라는 왕권 신수설의 생각이 깨지기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벤덤은 왕의 자의적인 권력과 이 귀족들의 세습 특권이 최대 다수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을 왕의 명령이 아니라 사회적 효용의 도구로 재정의하려고 했죠.
왕정을 실용주의로 대처하려고 했던 거예요. 또한 그는 고통과 쾌락도 수치로 계산할 수 있다는 미적분적 사고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행복을 관료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지 않고 객관적 데이터 지표로 관리하겠다고 하는 거였죠. 이 벤담의 공리주의를 정립한 배경에는 두 가지 거대한 시스템 개혁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전화입니다. 법 전문가였던 판사들이 주관적으로 제멋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법을 명확한 문장으로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1인은 1인으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왕이나 귀족의 쾌락이 평민의 고통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원칙은 당시 기득권 시스템을 뿌리부터 흔드는 인간 주권 평등 선언이었던 거죠. 이처럼 벤담은 공리주의의 창시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모든 가치를 효율과 유용성으로 따졌죠. 그러나 여기에서의 그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이고 영적인 충만함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쾌락의 양으로 치환이 됩니다. 벤담은 법을 만들 때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도덕이니 정인이 하는 이 추구하기 어려운 가치 대신에 숫자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법을 만들 때 즐거운 사람이 51명이고 괴로운 사람이 49명이면 이 법은 통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숫자가 모자란 그 49명의 눈물은 법적으로 무시해도 되는 비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제국주의 엘리트들에게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소수의 부적격자나 돌발적인 개인의 자유는 통제가 되고 희생이 돼도 된다는 아주 위험한 명분을 제공하게 됐고요. 또 현대에 와서는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횡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이 벤덤을 설명할 때 가장 상징적인 것이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라는 원형 감옥 설계안인데요. 중앙의 감시탑에서 죄수들을 모두 볼 수 있지만 죄수들은 감시자를 볼 수 없는 구조를 설정합니다. 이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인간이 스스로를 통제하게 만든다는 거였어요. 이건 마치 교회의 종소리가 소리를 통해서 시간을 통제했다면 벤덤의 파놉티콘은 시선을 통한 공간의 통제였습니다. 벤덤은 실제로 감시자가 24시간 깨어있을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대신 확신을 주라고 했죠. 그리고 벤덤은 처벌을 할 때 보여주기식 효과를 극대화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렇게 하면 반드시 걸리고 걸리면 인생이 끝난다는 그 공포를 각인시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공포가 각인되면 국민들은 길을 걷다가도 누가 나를 보고 있지 않나? 아니, 내 이웃이 나를 밀고 하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감시자가 탑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도 국민들은 자기 스스로를 감시하는 간수가 되어서 착한 척을 하게 된다는 거였죠. 벤담은 이것을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기술이라며 아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의 CCTV, 알고리즘,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진단명을 통한 내면의 검열 시스템으로 진화한 셈입니다. 이 벤담의 중장 연기는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세계의 공장이 되고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서 제국주의의 기틀을 닦던 시기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 공리주의는 제국을 운영하려는 관료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도구였습니다. 피지배층의 행복을 위해서 효율적인 통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명분이 필요했으니까요. 실제로 벤담의 제자였던 제임스 밀은 동인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 공리주의 원칙을 인도 통치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시스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벤담은 사실 최초의 데이터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관념에 빠진 철학자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시스템을 수치화해서 고쳐야 한다고 믿었던 실천가였죠. 법이 멍청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계산 가능한 행복 지표를 만들자는 게 벤담의 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벤담이 연구한 것은 결국 가짜 권위를 벗겨내는 법이었던 거였죠. 아이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얘기를 해보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